강연, 역사 속의 재미있는 한의학,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 옆으로 한의학 탐험을 함께 떠나볼 두 분도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장 변준석입니다.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글로벌 푸드 비즈니스 전공 1학년 베트남 유학생 레티티엔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늘 우리를 역사 속의 한의학 이야기 세계로 안내할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한국사의 큰별쌤이시죠? 최태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사를 많이 알리고 있고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재미있는 이 한의학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 속 그 재미있는 한의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날 여행지,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네. 바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왕, 그리고 어의입니다. 왕과 어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지의 신이 의탁하고 억조 신민이 받드는 존재. 티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 아닌가요? 너무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왕의 건강과 그 질병의 치료, 이건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그 국가 중대사였기 때문에 실록에서는요, 이 왕의 건강 상태와 질환의 증상 그리고 치료 과정을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장님 계시니까 굉장히 문제를 내기가 참 제가 힘든데, 제가 TN과 우리 아나운서님께 문제를 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문종, 효종, 숙종, 정종. 조선의 왕들인데요.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왕들의 공통점이요. 다 남자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했죠? 네, 그럼 안 네. 되니까 힌트 좀 드릴게요. 병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오늘 주제가 역사 속 한의학이니까 공통된 질환, 질병은 일 것 같은데 뭘 것 같아요, TN 학생은?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통 급여 허리 아픈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디스크 이런 거. 네. 저는 또 왕들이 워낙 오래 앉아 계시니까 약간 치질 이런. 치질. 치질로 좀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종, 문종, 효종, 숙종, 정종. 이 공통점은요, 바로 종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종기요? 종기예요. 종기 뭔지 알아요? 네, 압니다. 어떤 거예요? 그 약간 물드름처럼 나와서 그 염증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종기는요, 사실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이었거든요.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서 무려 12명이나 알았던 그런 질환입니다. 와, 이 종기 때문에 가깝네요. 예. 죽음에 이른 왕도 있었어요. 종기로 죽음에 이른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기 정도면은 여드름 같은 가벼운 피부 질환인데 어떻게 죽음까지 이를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종기는 그 왜 옛날에 그 뼈도락지라고 옛날 표현이 있었는데 아주 작잖아요. 작으면 이제 짜잖아요. 네. 짜내야죠. 고루를 짜내야죠. 네, 짜잖아요. 예. 그리고 닦아내면 되는 건데, 이 실록에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종기 사이즈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저도 한번 원장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현대의학적으로 그 종기는 모낭에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고름이 생기는 것을 종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낭염이라고도 하죠. 이 모낭염이 심해지고 커져서 결절이 되면은 종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종기는 원인에 따라서는 기종, 감종, 어혈종, 부위에 따라서 연종, 유종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한 종기의 양상에 따라서 한종, 열종, 허종, 실종 등으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중에서 또 이 열종이 심한 것을 열독종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이 열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용어로 바꾸자면은 창양, 나력, 역류, 욕창, 종양 등을 포괄적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뭐 전문 기관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때 조선시대? 네. 종기를 치료하는 치종청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교수 1명과 치미 3명, 그리고 전어라고 해서 의의가 되기 전에 한의사죠. 10명 정도가 있고 또 생도 10명이 그 기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기록을 보면요. 문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의 그 아들이죠. 사실 문종이 정말 세종을 그렇게 닮았대요. 그러니까 문종이 정말 오래 왕위를 이었으면 와 진짜 세종 이어서 와, 명분이 날 수 있는데 엄청난 많은 업적을 또 그러니까요. 세웠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세종 그냥 딱 닮았거든요. 근데 일찍 네. 돌아가세요. 너무 아쉽게도. 와, 그러니까 문종이 네. 이제 36살 때 등에 1척이나 되는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1척이면 그 크기가 일척이? 어떻게 되냐면 네. 약 30cm예요. 30cm 되는 종기가 등에 생겼다고요? 요즘도 이런 종기가 있어요? 요즘은 생활 환경이나 위생이 좋아져서 사실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생활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먹는 음식이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실록에 나타났듯이 왕들이 이러한 질환을 자주 앓았다는 것은 고량진미, 너무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영량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30cm나 되는 이 엄청난 이 상상이 안 종기. 되네요. 그렇죠. 예, 상상이 안 예, 가요, 저는요, 상상이 이게. 안 되는데요. 어쨌거나 겨우겨우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허리에서 종기가 재발을 해요. 이때 허리 종기는 한 1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고름을 뽑아냈는데 그 고름의 양이 2에서 3홉 정도였다고 합니다. 호비라면 허브 아니고요. 아니요. 허브 아니고 허브요? 홉. 처음 들어서 뭔지도 몰라요. 양의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한 홉이 한 180ml니까 2, 3홉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360에서 540. 그 정도 이거 이상. 350ml잖아요. 이거.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 이 효종 역시 종기 때문에 아주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왕이죠. 때는 효종 10년이었습니다. 그 왕의 얼굴, 이번에 또 얼굴에 이 종기가 생겼는데 자꾸 고름이 차고 탕약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침을 맞아보기로 했나 봐요. 당시 이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났던 어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신가귀. 실록에 따르면요, 이 신가귀는 수전증이 좀 심한 의원이었는데 침은 또 잘 놨대요. 마침 이제 지병으로 집에 있던 이 어이 신가귀가 부름을 받고 급히 이제 대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종기가 난 그 자리에 침을 놓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고름을 짜낸 자리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결국 효종 어떻게 죽었냐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이거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너무 허망한 죽음 아닌가요?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침으로 인한 그 출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질병이 오래된 상태에서 체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고 종기의 종류도 아주 어려운 난치성 종류였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마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효종은 또 이렇게 해서 또 돌아가셨고 종기 때문에 그 또 정조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조 역시 정말 그 재위 기간 내내 종기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정조가요 거의 그 원장님급에 해당될 정도로 의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이분 한의사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학 지식이 아주 해박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종기가 나면요 자신의 증상을 신하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약을 처방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토론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기를 완전히 치료를 못했나 봐요. 특히 등 쪽에는 이 종기가 문제였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고 고름도 깊게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심해지면서 열도 심하게 났고요. 이게 이제 폐혈증으로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1800년에 정조가 세상을 뜨거든요. 종기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 종기가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금방 치료가 안 되나 봐요,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또 피부는 한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인체의 최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오장육부의 어떤 그 질환이 피부의 증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피부에 그러한 트러블이 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장육부가 많이 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장육부가 왜 상해요, 원장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위의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라든지 먹는 음식, 그다음에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정조가 사실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나요? 예, 아시다시피 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사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또 잠을 깊게 잠을 못 안 자. 주무세요. 이분 잠을 안 주무세요. 계속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잠을 못 자는 게 또 크게 이제 가장 질병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을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종기 치료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종기에 쓰이는 그러한 약재와 그리고 이제 고약으로 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종기에 쓰이는 처방으로는 황련 해독산이나 청금 내탁산, 탕리 소독음 등의 처방을 줄 수가 있겠고요. 고약으로는 국노고나 용천고, 그리고 거수고, 파두고, 추독단, 위향고, 만흥고, 폐혈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기로 이 고생하는 왕 중에는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가장 존경받는 왕. 우리 TN 아까 제가 살짝 힌트 드렸는데, 조선 후기에 정조가 있다면 조선 전기엔 누가 있다? 누구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네, 네. 집중할게요. 바로 한글, 후민정음. 후민정 혹시 세종입니다. 맞습니다. 세종. 근데 이 세종대왕은 사실은 이분은 거의 뭐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세종은요, 종기뿐 아니고요. 소갈증이라고 불렸던 당뇨,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이 눈병, 뭐 여기에 뭐 요통, 뭐 중풍까지 정말 여러 질환을 달고 살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한 기록에서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세종실록 즉위년초 기록을 보면 추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몸이 비중하지 않소. 마땅히 좀 때때로 나와 놀면서 몸의 균형을 좀 유지하시오. 쉽게 얘기하면 야, 살 좀 빼. 아, 운동 좀 해. 좀 제발 너 왜 그래? 라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밖에 안 나가시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책만 보고. 네, 책만 보시고.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좋아하시는 음식이 고기를 좋아하세요. 고기만 진짜, 드시고 예. 책만 보시고 운동 안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은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진짜 이게 굉장히 비만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게다가 또 이 일 보시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그런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고기 좀 그만 드시고 운동 좀 해야죠. 아니요? 높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했겠죠. 원장님. 조선시대 이렇게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정조라든지 건강에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산 왕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장수왕. 무려 83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 기록 보면 뭐 감기 외에는 뭐 그렇게 큰 질병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예요, 47세. 근데 이분은 무려 83세까지 사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백수를 하신 거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정조의 할아버지예요. 실록을 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요, 종합검진을 자주 가세요.
아나운서님 저 한 해 종합검진 몇 번 받으세요? 저희는 한 번 하죠. 한 번. 1년에 한 번. 영조는요 평균 영조는 1년이 아니라 그냥 한 달로 가봅시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받았어요? 2번 정도 아니요? 2번. 11번. 한 달에 11번이요? 아니, 너무 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일에 한 번 꼴로 이분은 그냥 심심하시면 그냥 오늘은 검진을 받자. 아, 이게 장세 비결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 정말 건강을 아주 챙기신 그런 분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건강 염려증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조가 요즘 시대에 사셨으면 왜 홈쇼핑에 왜 좋은 약들 이렇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집에 이만큼 싸놓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소식이에요. 아까 세종대왕은 과식이잖아요. 네, 과식하셨잖아요. 고기. 네, 고기 많이 드시고. 영조는 많지 않- 정반대입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그러니까 보통 왕들은요 하루에 5끼 드세요. 영조는요 딱 3끼, 삼시세끼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보리밥 그리고 타락죽.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참 건강하다라는 그 건강식들 이런 것만 드셨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철저한 자기 건강 관리 그리고 소식. 너무 뻔한 질문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법이라는 한자 아시죠? 네. 예.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의 해석에 따라서 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의 장수 비결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원칙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정답이잖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데 있지 않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 식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약동원이라고 제철에 나는 채소나 과일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강 비결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역사 속 한의학 얘기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TN 학생 이 한의학을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접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의학 좀 원래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의학 그 침소이나 아니면 마취와 지압 등 같은 거 치료 방법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좀 들어보는 게 있네요, 우리 TN 학생은. 그래서 이번에 한의학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영상 보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N이 찾은 이곳은 최근 이전에 최신 시설로 개원한 대구 동구의 한방병원. 먼저 건강증진센터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찾은 재활치료센터. 최신 치료기계와 도구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신경계, 근골격계 및 전기, 도수치료까지. 이처럼 여기서는 양한방 협진병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한방치료도 받아봐야겠죠? 소화기 기능 자체가 조금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걸 잘 골라서 내 몸에 맞는 거. 진맥 결과에 따라서 원장님께 직접 한방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태어나서 처음 침도 맞아보고 뜸도 떠봅니다. 과연 TN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어때요? 좀 편하네요? 네, 좀 편해요.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네, 같고. 맑은 느낌도 있고. 네. 눈도 잘 보이잖아요. 네, 맞네요. 네, 네. 아픈 거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 처음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근데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특히는 머리 아침부터 좀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안 아파서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해보고 한방치료도 직접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게 되게 네, 원장님 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진맥만 그 짚어보고 아시죠? 네. 내가 어떤 체질이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에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진맥도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맥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적인 형상 그런 것도 참고하고 피부색이나 모발의 상태 이런 것까지도 참조를 해서 사실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좀 머리 좀 아팠어요. 침 좀 받아서 갑자기 아픈 거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떻게 너무 신기해서 저 진짜 놀랐어요. 머리에 침 맞았어요? 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 근데 진짜 얘는 좀 나이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선생님 좀 이따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 어쩌면 이런 꾸준한 검진과 이 철저한 관리로 장수, 정말 무병장수했던 영조처럼 이 신화 중에서도 정말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가 우왕 송시열이라는 인물입니다. 아 정말 조선 후기는 뭐 송시열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왕 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송시열이었다. 아, 그 정도였나요? 아유 엄청났죠. 와. 근데 이 송시열은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혈기가 아주 왕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효종, 현종, 숙종까지 무려 3명의 임금을 섬겼고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양대 전란의 그 역대급 소용들을 또 겪어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건강은 하신데 이분이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치질이에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요, 원장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그러한 장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치질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옛날에 선비들은 그렇게 30분, 40분마다 일어났다 앉았다면 경박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선비라면 무릇 맞아요. 네. 진중하게 앉아서 계속 학문을 맞아요. 쌓아야지.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미덕처럼. 그러니까요. 이제 그 결과 치질. 와, 힘들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송시열은 참 건강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사실 병이 아니었어요. 송시열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럴 때 대부분은 뭐가 내려옵니까? 왕으로부터. 사약이 내려오죠.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이 사약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숙종 15년이었죠. 근데 이 장희빈이 낳은 그 아들을 원자로 책봉할 때 송시열이 아니 원래 부인이 아직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반대를 하는데 숙종이 열받은 거예요. 너 반대? 라고 해가지고 이 일로 유배를 갖고 나중에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주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사약을 받으라. 이 어명으로 내려온 이 사약 한 사발을 지체하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야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먹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다들 당황한 거죠. 어머, 다시 한 사발 먹어라. 그래서 한 사발 더. 한 사발 더 먹어요. 이번엔 좀 더 강력하게 특별 조제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또 드셔야 되네요. 아우. 근데 또 괜찮은. 호호,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2번이나 드셨는데 결국 그럼 또 한 삽을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 3번째 그 사약을 마신 후에야 그제서야 이 송시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약의 구성은 보통 부자나 천호, 초호 같은 아주 한약재 중에서도 열성이 가능한 그러한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송시열 스님께서 속이 냉한 전형적인 아마 소음인 체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이 차니까 뜨거운 게 들어와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거구나. 지금도 몸을 덮이는 그러한 약재로 처방 중에 부자를 아주 극소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왕들이 여러 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곁을 늘 지켰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 곁에 있는 의사. 우리는 줄여서 이들을 어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어의 하면 이분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죠. 예. 줄을 서시오. 맞습니다. 허준.
이 허준은 서자 출신이세요. 의관이 되어가지고 37살에 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보필을 합니다. 사실 이제 허준이 이제 명성을 날린 거는 단순히 그 뛰어난 어이였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가 집필했던 책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필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읽는 거는? 예, 한의과 대학에서도 아직도 동의보감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조의 명에 의해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으로 본다면 몇백 년 전인데 지금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 자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서적 약 한 80여 권을 종합해서 이제 그것을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학 종합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현대에 와서 생활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이 동의보감을 뛰어넘는 그러한 한의학 그 서적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도요?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홈쇼핑에 그렇게 동의보감 얘기를 특히 이제 동양과 서양인들의 그 체질과 이런 생활 습관이나 먹는 음식이 다른데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과 밀접한 양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강식품은 네. 동의보감에 근거한다. 예, 인용을 뭐 이런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뛰어넘는 책이 없으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네요.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 조선의 명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허준을 떠올리는데요. 허씨성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의 명의가 있었습니다. 아, 또 허신가요? 이분 또 허씨입니다. 허씨인가요? 이분은 침과 뜸의 달인, 정말 조선 최고의 신의 손으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이분을 제가 사실은 제가 드라마로 만났어요. 너무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허임. 맞죠? 네. 네. 허임이란 분이 고향이 경북 경산의 하양입니다. 지역분이세요. 가까운 곳이네요. 예. 네, 여기서 아주 가깝죠. 이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네, 선조와 광해군 때의 그 취미로서 인조 22년에 평소에 경험한 그 침구술을 종합하여 침구 경험방 한 권을 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진단법이나 치매 보사법 등을 논하고 그리고 취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또 직접 경험한 중요혈을 질병명이나 증상에 따라서 자세하게 분류해서 기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침구의 보사법에 있어서 독보적인 분야를 기록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침구의 보사법이라는 것은 약에도 보약이 있고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침으로도 보호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또 사하는,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그러한 기술을 표현한 책입니다. 보약을 먹으면 이게 몸이 좀 이렇게 보호해질 뭐가 수 들어가니까. 있는데 침으로도 그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것이 보호법이 되는 것이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 침을 돌리면 그게 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 나 오늘 엄청난 거 알았어요. 와, 신기하다. 정말 이 침의 달인 허임. 이 허임은요, 선조와 광해군 때의 명인데요. 출신이 좀 특이합니다. 아까 허준 같은 경우에는 서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허임은 관노예요, 관노. 노비 출신 아닌가요? 천민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관노였고 어머니는 양반집 종이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냥 노비예요, 노비. 근데 이 허임은 그런 환경에서도 이 뛰어난 이 침놓기, 의술 하나로 관노에서 풀려나가지고 의관이 되었고 최고의 자리, 어휘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인 거죠. 어쩌면 이 허준과 허임은요, 동시대에 어휘로 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좀 했는데 허준, 허임을 얘기했더니 둘이 형제인가요? 같은 허시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선조 3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조가 특히 편두통이 심했나 봐요. 치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어이가 누구였냐면 허준이었잖아요. 근데 허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침을 잘 모릅니다만 허임이 평소 말하기를 경맥을 이끌어낸 다음에 아시열에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세출의 명이었던 이 허준도 침술에 관해서만큼은 허임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인정한 거네요. 침술은 당신이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때 허준의 나이가 58세였고요. 허임의 나이는 34세에 불과했으니까 사실은 한참 후배인데 침은 너다.
그것도 허준이. 야, 이러면 이제 허임의 침술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어때요? 네, 침에 대한 그것은 정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한의과 대학에서도 이 교과 과정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와, 조선시대 침술의 대가인데도 지금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이 허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 자, 그런가 하면요. 조선시대 그 왕의 주치의가 된 그 유일한 의녀, 여성도 있습니다. 오나라 오. 저 알아요? 네, 그거는 드라마 진짜 베트남에서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대장 아닌가요? 대장금. 네, 대장금. 아, 베트남에서 유명했어요. 네, 드라마. 엄청 유명했어요. 한류의 원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니, 제가 노래를 잘했나 보네요. 그래서 듣자마자는 고소들만 얘기하셔도 다 아실 나는 거예요. 오나라밖에 안 했는데 바로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류 열풍의 시작, 대장금인데요. 이 대장금 때 왕이 누구였냐면 중종이에요. 중종이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의녀였습니다. 실록에도요, 그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종에게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불안증도 있어가지고 다른 의관들을 잘 믿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진찰도 종종 거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믿고 의지했던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평생의 주치의가 바로 대장금. 또 이외에 또 실록에는요, 성종시대 그 왕의 그 충치. 근데 진짜 원장님, 한의학에서 충치를 어떻게 치료해요? 충치에 복용하는 한약이 아니고 당약을 달여서 가글을 하고 뱉어낸 그러한 처방이 있습니다. 아, 가글식으로 하는 거군요. 바로 이 성종시대 그 왕의 충치를 치료했던 의녀 장덕과 귀금, 그리고 인조 때 이 맥을 전문으로 짚었던 의녀 연생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왕과 어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팀 어때요?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음식과 기호품입니다. 자, 이 한의학에서도요,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조선의 왕들은 아주 영양이 아주 골고루 갖춰진 그 수라상 말고도요, 여러 기호식품들을 좀 즐겼습니다. 그 중에는요, 기호식품 중에 참으로 소중한 게 있죠. 술 빼놓을 수 없죠. 이 술을 아주 즐겼던 주당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성종이라는 묘를 쓰죠. 성종입니다. 성종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요순 야걸주. 낮에는 요순과 같은 성군이요, 밤에는 걸주와 같은 호색한이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네요. 너무 모순된 인물 아닌가요? 술버릇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성종은 이 술을 마셔도요, 큰 잔에 마시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술이 취하면 또 이 신하에게 이 술을 권하는 버릇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술을 즐겨하던 이 성종은요, 결국은 38살, 정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죠. 사인은 아마도 이 대장암이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이 설사병과 치질을 앓았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럼 대장암과 치질이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원장님? 술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어떤 음식이나 약재보다도 사실 술만큼 이 반응이 빠른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술을 아까 같이 큰 잔에다가 과하게 마시게 되면은 장을 자꾸 상하게 되고,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서 그것이 또 물과 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제때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인데. 그것도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습관이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식품은 아니지만요, 술과 함께 현대인들이 즐기는 또 하나의 기호품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담배인가요? 담배. 맞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담배는요, 16세기 말 그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전래된 신비로운 풀이라고 해서 남령초, 그러니까 연기가 나는 풀, 연초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처음 유입될 때는요, 기침이나 가래, 코병에 좋다고 알려져 가지고 오히려 인기를 끌었어요.
기침에 좋으니 담배를 피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어머. 됐던 것이죠.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임금 중에서 이 담배를 가장 즐겼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아까 그 종기가 좀 많이 났던 왕 중에 한 분. 바로 정조예요, 정조. 담배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네. 1796년에 정조가 이 규장각 문신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담배의 이로움을 적어라. 와, 너무 말도 안 돼. 어떻게 정조 대왕님이 그럴 수 있죠? 정조 대왕은 이 좋은 걸 왜 안 핀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문제 생기면 진짜 저한테 큰일 나요. 아이, 안 되죠. 지금은. 예, 지금은 안 되죠. 기호품 중에 이제 술, 담배 말고 또 커피도 있었어요. 커피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셔야 네, 하루가 새로운 이제 세상이 개운하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이 커피 사랑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애호가를 딱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고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종은요 진짜 대단한 커피 애호가였는데요. 외국에서 그 커피 원두를 수입했을 뿐만 아니고요. 궁중에 커피나무 심어가지고 원두를 수확해가지고 직접 커피를 만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1호 바리스타? 와, 그러네요. 그분이 아마 네. 고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커피에 진심인 분이셨네요. 사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요. 먹으면 늘 써. 이걸 왜 먹나 생각이 들지만 주니까 먹어요. 예. 이 커피 맛을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커피를 잘 드시는 분들은 먼저 향을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고종이 이제 딱 향을 맡았는데 아마 이때부터 아마 고종은 내가 평상시에 먹던 그 향이 아닌데? 라고 살짝 또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입을 좀 축이시나 봐요. 또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커피 맛이 왜 이러냐라고 내려놨는데 옆에 있는 순종은 태성이야. 나랑 똑같아. 그냥 벌컥 마신 거예요. 여기서 탈이 났습니다. 커피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편이 들어간 거예요. 어머, 근데 암살 목적 아닌가요? 맞아요. 고종에게 그 앙심을 품고 있었던 그 러시아 역관, 통역관이죠. 김홍육이 커피에 몰래 아편을 섞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원래 이제 몸이 약했는데 이렇게 아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이후로 이가 다 빠졌대요. 위장도 안 좋아져가지고 자주 복통을 호소하고 밥만 먹으면 설사했다고 합니다. 요즘 병명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당시에는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또 소화기능이 조금 약한 체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이나 치료법들이 앞서 말씀하신 동의보감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중탕이라는 그러한 처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설사와 이 복통이 원인이 되는 그런 중초허한의 경우, 이게 인체를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중초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허하고 찬 경우에 이러한 이중탕을 쓰게 됩니다. 이중탕의 구성은 백출과 인삼, 건강, 감초 4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인삼과 건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 그리고 백출은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감초는 약재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초가요? 네, 약방의 감초라는 것이 감초 꼭 들어야 되겠네요. 네네. 거의 모든 약재 처방에 감초가 들어가 있죠. 특히 이 소민들에게는 처방을 할 때 감초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커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왕실 사람들은 커피 이전에 차를 즐겨 마셨거든요.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차 종류만 우리나라에 140종이 넘는데요. 그렇게나 많았나요? 예, 선조들은 그러니까 차를 참 즐겨서 드셨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차를 많이 마셨냐면 인삼차, 경종 때 일이에요. 경종이 누구냐면 아까 그 숙종의 아들,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예,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나온 아들이 이제 경종인데 이 경종이 어떻게 죽었느냐? 야, 이건 또 우리 역사학계의 미스터리죠. 나 오늘 원장님 뵙고 내가 진짜 꼭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미스터리 다 푸시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 꼭 풀고 갈 거예요. 경종이 제위 4년 아주 이 역사학계에서는 미스터리한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이 경종은요 평소 몸이 좀 약했고요. 병치레를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 속에 눕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위독해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약을 이제 올려도 효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지금 잘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와중에 데뷔전에서
게장과 생감을 보내요. 어이들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왜 안 되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 게장과 생감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에서 꺼리는 음식이니까 이거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연인군이 게장과 생감은 상극이니 올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려야 된다 라고 해서 왕한테 그 음식을 올리고 경종이 그걸 먹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날 밤부터 경종은 가슴과 배가 막 조이듯 아픈 그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빨리 좀 해결해 봐야 돼. 그래서 다시 처방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처방을 할 때 연인군과 어이들이 또 한 번 부딪힙니다. 자, 이게 지금 가슴이 지금 아프고 막 조여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연인군이 이제 어떤 처방을 썼냐면 급하다. 지금 빨리 인삼과 부차를 쓰라. 어이의 반대에도 결국 인삼과 부차를 올렸고 그날 밤 경종이 죽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영조의 평생의 아킬레스건이에요. 형 경종을 죽였다. 왕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영조는 죽을 때까지 여기 시달리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기도 하다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감하고 게장하고 그게 상극입니까? 네, 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찬 성질의 음식이죠. 생감과 맞지 않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는 없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동안 질병을 앓았고 기저질환이 있는 한상 극도로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이 게장의 어떤 그 위생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작용을 하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저질환도 또 있었다면은 더 그게 안 좋게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건강한 분들도 생게회 있잖아요. 네, 게장을 드시면은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그러니까 예, 복통과 설사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아마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식중독인가요, 그럼요? 예, 그렇게 식중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원장님, 자, 그래서 2차 처방.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그 게장 같은 찬 성질이 있으니까 인삼과 부차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 제가 봐도 이건 납득이 되는 처방 같은데요? 네. 그 실제로 그 인삼과 그러한 게지가 들어간 약 처방으로는 성습탕이나 게지가 인삼탕, 황년탕 등의 처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인삼과 마황이 들어간 팔보 회춘탕이나 강활 요풍탕, 맥탕산 이러한 처방들이 그러한 증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상극 음식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은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체질에 따른 음식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해양인 같은 경우에는 오가피나 들깨, 메밀 등을 들 수가 있고요.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율무나 도라지, 식뿌리,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숙지황, 그리고 돼지고기, 오이 같은 음식을 들 수가 있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나 닭고기, 생강,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단은 본인의 체질이 뭔지부터 알고 거기에 말씀해 주신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또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역사 속 한의학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최근에도 우리는 네. 전염병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혼란 겪었잖아요. 너무나 괴로웠죠. 네, 코비드, 예, 그죠? 예. 코로나. 아니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요, 국가적으로 큰 고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에도요,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은요, 1393년 3월 태조 이성계 때 일입니다. 경기도 양주 화암사에 역질이 수개월간 계속되자 왕사자초가 급히 거처를 광명사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현종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팔도에 기아와 여역과 마마로 죽은 백성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 참혹한 죽음이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실록뿐 아니고요, 한 권의 책에서도 이 전염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양아록이라는 겁니다. 아가 그 아이 야자예요. 양은 뭐냐면 양육한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록, 기록. 그 기록을 양아록. 자, 이 양아록은요,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르면서 쓴 육아일기예요. 손자 사랑이 지극했던 저자,
바로 16세기 살인파 선비였던 이문건이라는 분이 양화록을 쓴 건데, 이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이 사화의 여파로 경상도 성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들이 대부분 천연두로 일찍 죽거나 그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다 이제 그의 나이 58세에 아주 어렵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정말 고대하던 손자를 얻게 돼요. 정말 귀한 손자가 태어났네요. 그때부터 이문건은요, 이 손자를 직접 보살피고 공부시키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다 일기로, 육아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그 곳곳에 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개축년 윤 5월에 처음 앓기 시작해 27일 한열이 났다. 아이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처음에는 학질인지 알지 못하였다. 학질은 지금으로 보면 어떤 병명이에요, 원장님? 말라리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모기가 사실 매개가 돼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오한이나 발열, 그다음에 심하게 땀이 나고 규칙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또 3년 후인 1556년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병진년 봄과 여름에 역기가 연이어 마을에 들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홍역이라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천연두였다. 홍역, 천연두, 마마라는 그 천연두,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그 전염성이 높은 질병인데요. 증상은 역시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발열, 기침, 콧물, 안구출혈이나 발진 등이 있으며, 발진은 일반적으로 얼굴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로 퍼진 특징이 있습니다. 천연두는 말씀하신 대로 마마, 두창, 보창, 역질, 호역으로 칭하기도 하는데요. 홍역과 마찬가지로 발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지만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전염병으로 홍역보다 증상이 더 심하고 심한 고열이나 실명, 후유증으로 얼굴이 곰보가 되기도 하죠. 특히 천연두가 심했던 시기가 조선시대 숙종 때거든요. 숙종의 첫 부인인 그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돌아가셨고요. 자식들은 물론이고요. 숙종 본인도 천연두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숙종이 크게 앓다가 아주 겨우겨우 회복을 하는데, 당시 그 어이였던 유상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종 이품직으로 아주 고속 승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요,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난중일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었던 1593년이었죠. 남해에 전염병이 번졌을 때 병에 걸려 12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삼도수군 5,663명, 엄청난 병력이 여기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전체 병력이 이때 이제 병력이 한 2만 좀 넘었다고 하니까 4분의 1 이상이 이 전염병을 앓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치료했어요? 진짜 궁금해요. TN 이번에 코로나19 때 제일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거리. 그렇지.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나요? 똑같아요. 조선시대에도 가장 큰 대응책은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천연두가 발생하면요, 일단 외출과 제사를 금지하고요, 결혼 같은 잔치도 중단시킵니다. 왜일까요?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모이면 바로 전염되니까요. 그렇죠. 예. 제사, 결혼이고 다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이 도는 지역에는요, 접촉 금지령을 내리고요, 환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격리 치료했던 시설도 있었는데,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활인서라고 그때는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요, 전이감, 내의원, 해민서, 활인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도성에 갈 곳 없는 병자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중심기관, 여기가 바로 활인서.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에 드디어 천연두 역사의 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영국의 제너. 이 제너가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바로 종두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이 지석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종두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인류의 노력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죠.
정말 뭐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역사 속에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우리 한의학 이야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이렇게 빛나는 발전을 했던 한의학도 큰 위기의 시기가 있었다면서요? 뭐 한의학뿐이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 닥쳤던 큰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광제원 한의사 축출 사건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국립의료기관이었던 광제원, 이 광제원에 일본인 공보관 의사가 책임자로 오면서요.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의사들을 예고도 없이 그냥 몰아냈던, 쫓아냈던 사건입니다. 한의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렇죠. 한편 이 한의사를 또 폄하하기 위해서 의생 제도도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의사를 의사보다 격화된 의생으로 취급하면서 우리 한의학을 부정하고 뿌리를 뒤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두법을 들여왔던 지석영 선생도요, 의생으로 격화가 됩니다. 이에 반발한 그 한의사들은요, 전선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한의학을 지켜나고자 결의하죠. 뭐 비록 이듬해 모임은 해체됐지만 이후에도 한의사들은요, 독립운동의 한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한의학만의 그 의료 체계를 어떻게든 지키고 쌓아 나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의 한의학을 지켜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던 한의학이 대구에서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세계 최초의 한방병원이 바로 대구에 설립하게 됐죠. 우리 대구 한의대학교 설립자께서 한의원을 1959년에 개설을 하셨다가 세계 최초의 한방병원인 제한한방병원을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예요? 네, 한방 이 의료기관 종별에 당시만 해도 보건사회부 법령에 한방병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실 요즘은 한류 열풍이 굉장히 뜨거운데 드라마, 영화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음식, 음악, 또 미용까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K-메디 한의학 역시 한류 열풍에 동참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 허준에 대한 그러한 그 메디컬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인기였죠. 네,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당시에 그 이라크의 그 대통령이 허준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을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초청해서 2012년도인가요? 여행 금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봉사단을 꾸려서 해외 의료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를 가신 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 근데 그 중동적 사람들이 이 침을 놓는 게 그렇게 신기했대요. 아니 바늘을 찌르는데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대. 막 낫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사실 드라마에서는 조금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침을 한 번만 맞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줄 알고 씻은 듯이 났잖아. 1박 2일이 걸려서 봉사지역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대학교와 이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의과대학의 이제 전통 의학과를 이제 신설을 하는데 저희 대학이 MOU를 맺어서 그러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와, 과도 생기는군요. 와. 대구 한의대학교와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병원이 K-메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중심이 되어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의학이라는 게 단순히 치료법을 넘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 문화와 맞닿아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티엔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베트남 전통의학에 대해서도 관심 갑자기 많아졌어요. 많이 관심 네. 가져야겠다. 베트남 의학도 한국 한의학과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의학을 소개하고 또 최태성 강사님께서 또 아주 재미있게 한의학과 관련된 역사 사건들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한의학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뭐 마무리 말씀 한 번 더 또 해주신다면. 한의학의 어떤 그 전통을 동의보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점,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원장님한테 일단 좀 검진 좀 받고, 예, 제가 몸이 좀 영향이 허합니다. 네, 필요하죠. 네, 예. 좀 침도 좀 맞고 조금 몸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거 맞고 좋아졌다고요? 와 최고요. 침도 좀 맞고, 네. 예, 지금 꼭 머리 아파요 받으세요. 지금요. 네. 방송 끝나고 침 한번 맞고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K-메디 오늘 특집 강연 역사 속의 재미있는 한의학 이야기 오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아직 새해니까 새해 인사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